안녕하세요. 오늘 관객과의 대화 진행을 맡은 김영민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2월을 만드신 김중현 감독님, 그리고 조민경, 이주원, 김성령, 박영빈 배우님 오셨거든요.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어서 오세요. 마이크 잡으시고 감독님부터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2월을 연출한 김주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2월에서 민경 역을 맡은 조민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2월에서 여진 역할을 맡은 김성령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화 2월에서 영빈 역을 맡은 박영빈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진규 역할입니다. 이주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오늘 이 영화 처음 보셨나요? 저는 거듭 이 영화를 봤는데 전 정말 이 영화를 좀 재밌게 봤어요. 왜냐면 캐릭터가 상당히 풍부하고 어떤 부분에서 모호하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보이고 제가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해석할 여지가 상당한 인물이었고, 그리고 의중을 알기가 힘들다 보니 어떤 순간들은 상당히 스릴러처럼 느껴지기도 했었거든요. 민경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저는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감독님. 처음에 이 인물을 구상하실 때 어떤 계기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로 출발을 했었거든요. 제가 한참 뭔가 작품을 못하고 있을 때 있는 어떤 불안감 혹은 좀 약간 알 수 없이 억울함이 막 많이 느껴지고 그런 생각을 할 때쯤 좀 민경이 원래는 아버지와 딸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너무 규모가 커지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아버지는 전사로 보내고 그냥 딸의 현재상 그 이외 상황들을 다뤄보자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갖고 있던 그 감정들이 민경한테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고 있었던 것 같고 민경과 비슷했던 감정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해 없이 주변 사람들한테 뭔가 좀 악이라고 해야 되나? 드러내지 못하는 악의를 갖고 있거나 약간 좀 왜곡되게 혼자 상상을 한다거나 사실은 시나리오를 쓰고 그 이후에 촬영 들어 얼마 전쯤 한 달 전쯤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게 단순히 어떤 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악의를 느끼고 이런 것들을 느낀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전부터 어릴 때부터 쭉 그게 내 속에 있었는데 창피하거나 드러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눌러버렸던 거 아닌가? 그게 어떤 가장 힘든 시기에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두려움. 약간 이해받고 싶었었어요. 이 영화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 사실은 일차적으로 제가 이해받고 싶었어요. 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 영화를 보고 너가 이랬니 혹시 이런 마음 그게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마지막 영화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 가지. 영화를 찍기가 녹록지 않아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판을 벌이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더 그런 어차피 뭐 이 영화 찍고 나면 안 찍을 수도 있는데 은퇴자일 수도 있고 다시 나면 안 찍을 수도 있고 심지어 이 영화 완성되지도 않을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의 어떤 걸로 좀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영화를 찍고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셨다고 하는데 서독제에서 이 영화가 대상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개봉을 해서 관객분들까지 만나게 됐네요. 감독님이 덤덤하게 얘기하셨지만 사실 이 영화를 보고 나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감독은 주인공 그 인물의 내면에 투영돼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왜 처음에는 20대 초반의 여자로 주인공을 설정을 하셨을까 그게 궁금했는데 이제 딸과 아버지의 이야기에서 딸 쪽으로 집중을 하신 거고, 감독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는 조금 소름이 돋았던 게 나에게 이런 감정들이 있었다는 것을 한번 꺼내서 보고 그 과정에서 치유가 있고 또 남들에게 이해받고 싶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제가 이해받은 기분이었어요.
그럼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면 요즘 한국 영화들도 그렇고 어떤 이렇게 극단적인 감정이라던가 악한 사이드의 감정을 드러내진 않거든요. 주인공이 주로 선한 의지 같은 것들이 더 드러나거나 감정을 알 수 없게 표현하는 어떤 그런 형식들이 요즘의 톤인 것 같은데 이 영화는 발톱, 가시 같은 부분을 확 드러내는 영화여서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민경 역을 맡으신 조민경 배우님은 처음에 시나리오 읽으셨을 때 민경이 이해가 좀 되셨어요? 사실 저는 굉장히 이제 그 시나리오 처음 받았을 때 자체 이름이 제 이름인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 상상하면서 읽는데 진짜 많이 당황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사실 제가 그렇게 착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실제로 이제 민경이 같은 행동을 그렇게 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많이 당황을 했었었는데 사실 찍을 때도 완벽하게 민경이라는 인물을 이해하고 찍은 건 아니에요. 이제 개봉까지 오면서 이제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동안 이제 와서야 그래도 어느 가까운 부분까지 이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찍고 이제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이해를 하고 인물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은? 당시에는 찍을 때는 그냥 되게 단편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떤 행동을 보여주는 거는 그래 인간의 어떤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들의 어떤 면면들을 이렇게 어떤 위에 부분들을 이렇게 긁어가지고 보여주는 거야. 약간 그렇게 이해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면은 제가 이제 시간을 지날수록 어쩔 수 없이 이제 찍었던 어떤 기억들 그런 것들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2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을 이제 지나오면서 그런 어떤 순간순간 민경이와 어떤 가까운 순간 제가 민경이가 될 때도 있고 뭐 여진이가 될 때도 있고 약간 이런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나중에는 민경이가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약간 인정하게 된 것 같아요. 그때랑은 좀 다르게.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배우님이랑 캐릭터 이름이 같아요. 민경. 근데 본인의 이름으로 된 인물을 연기할 때 주는 영향을 저는 무시하지 못할 것 같거든요. 어떠셨어요? 당시에는 되게 인정하고 싶지 않아. 나한테는 이런 게 없어라고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난 이러지 않아. 그래서 막 나중에 여진이한테도 그렇게 막 모진 이야기를 상처를 막 후회할 때도 연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막 초반에는 진짜 얘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데 또 어떤 순간에는 진짜 재밌다 약간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불리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운 어떤 모습들이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숨기려고 하지 않아도. 감독님의 의도는 뭐였어요, 그러면? 저는 처음에 사실 이름을 정하지 않고 썼었어요. 그냥 사실 깊이 생각 안 하고 써놨다가 이 친구를 보자마자 저는 그냥 제가 민경이구나 라는 이 이름을 불리면서 그냥 마치 제 이야기에 나오는 애가 민경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쓰고 있던 애가 저런 아이일 수도 있겠다. 왜? 이미지적으로. 네. 이 친구 처음 봤을 때 느낌이 굉장히 좀 복잡해 보였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순해 보이다, 어떨 때는 좀 싸가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보이고. 싸가지 없다뇨? 뭐 이렇게 보이고 막 이게 좀 그런 게 많죠. 볼 때마다 달라지더라고요. 그게 마치 민경이가 자신을 숨기는 모습 같은 느낌. 네. 자기도 모르게 너 이름 쓰면 써도 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제가 아예 민경 그때는 아무 생각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민경 씨를 보고 많이 캐릭터의 더 구체화됐어요. 그렇네요. 저는 되게 그러니까 어떤 그런 감정만 있는 상태의 단편적인 인물이었는데 딱 보는 순간 저럴 때 저런 표정을 숨길 수도 있겠구나. 저땐 저렇게 순진한 얼굴로 볼 수도 있겠네? 라는 것들이 좀 약간 좀 풍성해졌던 거예요. 1등 공신이네요, 이 영화에. 그렇죠. 네. 약간 방어하던 시나리오가 그러네요. 이 친구를 통해서 약간 딱
캐릭터가 좀 잡히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추상적인 감정만 있던 인물이었는데 실제 이미지처럼 딱 만들어진. 근데 실제 환경은 전혀 다른. 네. 그래서 너무 많이 힘들어했었어요. 그래서. 방금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영화 볼 때마다 매 컷마다 얼굴이 저렇게 어떻게 다를 수가 있지 했거든요. 어떤 때는 진짜 어려 보이고 어떤 때는 또 그 전에 장면보다는 갑자기 나이가 들어 보이기도 하다가 되게 순수해 보이다가도 영악해 보이고 다양한 얼굴들이 있어서 감독님이 캐스팅 하셨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네. 그리고 우리 김성령 배우님은 여진이라는 역할을 맡으셨는데 영화에서 약간 선량한 세계를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얼굴에서 주는 이미지도 굉장히 맑고 또 어떻게 보면 답답할 정도로 사람의 의중을 잘 파악을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여진이야말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또 심지어 자살을 시도한 역사가 있고 그리고 또 시골 집에서 지금 요양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걸 장면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배우가 그 감정들을. 그래서 여진이란 인물을 어떻게 해석하고 다가갔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제일 어려웠던 건 제가 진짜 안 착해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안 착해서 저는 오히려 그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민경이 엄청 이해가 가고 약간 창피하다고 해야 되나? 들킨 느낌이 들 정도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민경인 줄 알았어요. 감독님 왜 좀 바꿔주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여진이라는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일단은 유복한 집안에서 너무 행복하게 자란 아이고 그런데 그와 반면에 자살 시도를 많이 했고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아픔이 너무 많은 친구다 보니까 그게 그 정도 가지면 그 정도 아픔은 아픔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저는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가진 게 별로 없어서 그래가지고 그 가진 게 너무 많고 행복하지만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한 허망함에 대해서 자꾸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살면서 어떤 목적의식이 오히려 없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가진 게 없는 친구들보다는 가진 게 너무 많고 또 부족한 게 없다 보니까 오히려 삶을 이겨나갈 힘이 없을 수도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아프고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살면서 너무 많은 일들이 있고 그거를 해결해 나가면서 성취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다가갔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인물이 상당히 대척점에 있다고 해야 하는 민경과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그 여진이가 다시 행복을 찾아가려고 할 때 그때 민경이 발톱을 또 확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민경은 왜 남이 행복한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상처받는 유형의 인물인 거죠. 그런데 또 우리가 여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어떤 이유에서가 아니라. 그래서 감독님이 이 두 사람을 약간 대비시키신 의도가 좀 궁금했어요. 좀 처음엔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갖지 못한 걸 가진 아이 정도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나는 어떻게 처음 이런 내가 죽어야 될 것 같은 사람인데 나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너는 왜 다 가졌는데 죽어? 그러니까 아마 이 친구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그러니까 민경이 입장에서 이 여진이라는 인물을 봤을 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사실은 뭐 성령이가 정말 너무 고맙게도 이렇게 입체적으로 인물을 생각했는데 저는 사실 단순하게 딱 그 정도에 멈췄어요. 민경이가 바라보는 시선 안에서 얘는 왜 그러지 쟤? 나는 이래도 살고 싶은데 왜 쟤는 죽고 싶지? 그러니까 오히려 여진이가 불행하고 힘들어하는 과거, 저는 다 보이지 않는 얘기지만 과거에 충분히 같이 살았을 때 이렇게 너도 쾌감? 얘도 행복하게 사는데 이렇게 불행하구나 나처럼. 거기서 약간 얘는 만족을 얻었었는데 갑자기 그러는 아이가 자살 이후에 갑자기 변한 모습이 싫은 거예요. 이 친구한테는. 마치 자기가 좀 비슷한 경제적인 면에서 다를지 모르지만 어떤 정서적인 면에서 비슷하다라고 느끼는 거기서 위협을 받고 있던 아이였는데 갑자기 다르게 됐다. 뭔가
전에 보지 못한 미소도 있고 친절도 있고 게다가 영빈이라는 인물이 옆에서 아주 다정다감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왠지 얘도 그 안에도 뭐 설렘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보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첫 번째 여진에 들어가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실 영빈이의 그러니까 얘의 미소와 영빈이 등장이 얘한테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어떤 감정들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갖지 못하고 내가 가질 수 없는 것들을 얘는 왜 계속 갖지? 근데 왜 쟤는 왜 죽으려고 하지? 그게 그 자체가 싫다고 생각해서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 성리한테 미안한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 질문은. 근데 제가 정말 미안한데 여기까지 끊었어요. 왜냐면 깊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솔직히 제가 민경이라는 인물을 드러내야 되는데 제가 조절을 못할 것 같다는 걱정이 좀 약간 들었어요. 사실은 성령이뿐만이 아니라 주원 씨도 그랬고 영빈이도 그랬었어요.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했는데 제가 사실은 더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제가 딱 끊어왔던 게 뭐냐면 그렇게 되면 제가 나중에 이걸 통제를 못할 것 같더라고요. 주인공 민경인데 분명히 이분들이 모르겠어요. 저는 매력 있는 배우긴 하지만 왠지 이렇게 불안했던 게 연기적으로 약간 묻히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때 많이 화도 냈어요. 너 이렇게 얘기하면 다 다른 배우한테 너 붙여가지고 너가 드러나질 않아. 화도 많이 낸 적도 있고 그런 걱정이 좀 있다 보니까 본인에게 정말 죄송한데 제가 딱딱 끊고 얘기 거의 안 하고 모른 척하고 이렇게 했어요. 배우들은 좀 힘들었겠네요. 많이 힘들었을 네. 거예요. 지금 할 말이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말을 못했던 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여진과 마찬가지로 선량한 세계에 살고 있는 영빈 씨, 박영빈 배우님께서 연기를 하셨는데 상당히 선량해 보이지만 되게 예민한 촉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민경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긁어내는 그러니까 누군가를 은근히 험담하고 질투심을 드러내고 적개심을 드러내는 것들을 상당히 잘 캐치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불편함 속에서도 그 매너 있는 태도를 잃지 않으려고 헛웃음을 짓는다던가 여진이 나타나면 바로 화제를 전환해버린다던가 그렇게 배려있는 모습도 보였는데 감독님이 설명을 잘 안 해주셨겠지만 영빈이라는 인물은 어떤 식으로 다가갔는지 배우님. 일단 좀 뭐 구조적인 면에서 보자면 어쨌든 민경이 최대한 뭔가 박탈감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효과적인 인물이라고 저는 영빈이라는 역할을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여진을 정말 좋아하는 걸 보여줄 수 있다면 그럼 여진도 행복해 보일 것이고 그럼 민경은 여진을 보면서 좀 더 이제 깊은 어떤 그 복잡한 것들을 느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첫 번째로는 감독님이랑도 계속 얘기했었지만 최대한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세계, 행복한 세계를 어떻게 보여줄까를 제일 얘기를 많이 나누고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효과적인 것들은 제가 계속 웃음을 이제 바보처럼 짓잖아요. 바보 아니야? 이런 대사도 있고. 그래서 제가 감독님 보고 뭐 이렇게 대본 보고 너무 바보 같아서 감독님 혹시 여기 바보예요? 이런 식으로 여쭤본 적도 있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웃음을 짓고 뭔가 이 세계는 다른 곳이야. 그리고 제 목적은 어떤 여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었는데 예민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민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냥 생각하기로는 영빈이라는 인물이 여자들을 많이 만난 적이 없을 거라는 저는 설정을 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대체 나한테 왜 이러지? 라는 의문으로 끝났던 것 같아요. 어떤 왜 이럴 것이다 라는 답은 못 내리고 그래서 불편한 게 들어와도 표현을 하고 싶어도 성격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표현을 하고 싶지만 항상 여진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걸 드러낼 수는 없고 계속해서 불편함을 받다가도 여진을 보면 웃고 이 과정에서 저는 영빈이라는 인물은 계속해서 스스로의 어떤 내적 갈등이 생기지 않았었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실제로 박영빈 배우님 뵙고 그 실물 못 알아봤지만 여러분들은 알아보셨어요? 저는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그 여진도 그렇고 영빈도 그렇고 일단 가지고 있는 외모에서 주는 색깔이라던가 어떤 기질적인 것들이 되게 중요한 캐릭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감독님한테 캐스팅 계기를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이 친구랑은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되게 연기를 되게 잘했어요. 그리고 되게 다른 학생하고 다르게 다채롭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이 친구 연기하는 거 보면서. 여러 가지를 소화를 하더라고요. 그 느낌이, 저는 나이가 많은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나이도 어리더라고요. 몇 살이에요? 지금 너가 이제 27이거든요. 27. 그때는, 네. 저 때는 24 그랬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네. 그때는, 이렇게 어린 친구가 저렇게 넉살 좋게 하지? 우리 저렇게 잘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쯤 딱 점 찍어놨었어요. 내가 다음 영화 찍으면 무조건 이 친구 캐스팅 해야지. 잘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작품 할 때 이 친구한테 전에 되게 재밌게 봤던 작품이 있었는데 그 작품에 나왔던 어떤 이미지가 너무 좋아서 그런 거 좀 같이 여기서 이용했으면 어떻겠니? 왜냐면 다 진지하고 무겁기 때문에 뭔가 중간에서 너는 그냥 순박하게 여진만 사랑하는 좋아하는 딱 사랑하는 남. 아마 예민하다고 하셨던 느낌이 뭐냐면 눈이 입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게 만약에 얘를 위협한다거나 얘 주변에 뭔가 있다고 당연히 예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지켜줘야 하는 사람이고 자살을 여러 번 했다는 것도 알고 있는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여자가 혹시나 무슨 일이 벌릴까봐 매일매일 마치 뿌락지락까지 할 정도로 매일매일 와서 확인하고 집에 전화해주고 보고해주고 그 낙으로 사는 사람이 당연히 경계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친구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너무 재밌게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생겨도 되게 서글서글한 느낌이 있어요. 은근히. 그래서 그것도 참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좀 민정이도 그렇지만 성령이나 연빈이가 제가 보기 되게 예쁘고 잘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그 공간하고 좀 또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시골인데 굉장히 좀 잘생긴 이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얘가 또 그 비교 거기서 사실 머리도 자르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예쁘다라는 느낌은 잘 안 들잖아요. 이미 하는 짓이 있어도 비호감이라는 게 찍혀있기 때문에 아마 상대적으로 여기서 좀 그런 것도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아마 저희 배우 중에 유일하게 키도 제일 큰 배우거든요. 연빈이가. 아, 감독님이 이 세 배우분들을 가르치셨대요. 수업 시간에. 그쵸? 제가 저기 졸업영화 수업을 했었는데 그때 강의 수업에 들어왔던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민정이는 저희는 수업이 오디션을 통과를 해야 수업을 들어요. 그러니까 졸업영화이기 때문에 작품이 선정되고 그 작품에 오디션을 보고 통과된 연기과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데 떨어졌어요, 이 친구는. 저는 마음에 두고 있어서 얘는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네. 똑 떨어져가지고 얘가 수업을 못 듣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얘랑 나 영화 찍고 싶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또 내가 이 친구한테 몰래 너 수험창을 좀 내가 받아줄게. 대신에 너는 한 학기 또 열심히 스텝으로 일해야 돼. 만약 캐스팅이 안 됐기 때문에 스텝으로 일해야 돼서 제가 작품을 했어요. 연출부 이런 걸로 한 번도 경험 안 해서 그렇게라도 하면서 중간중간에 저 만나서 작품 얘기하고 뭐 제가 숙제 같은 거 주고 무슨 책 좀 읽어보면 어때? 본 영화 보면 어때? 이 친구가 한 번도 영화 경험이 없었어요. 학교 다닐 때도 카메라 연기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영화를 하는 거 자체를 안 해봤고 무대만 했기 때문에 잘 모르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같이 거의 뭐 신바이시는 샷바이샷 하듯이 이것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장면이 이렇게 찍는 거야, 이게 이렇게 보여져. 그러니까 우리도 아마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보여질 거야, 네가 이렇게 시선을 생각해야 돼. 이런 것까지 좀 하나하나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너무. 네. 표정이 네, 회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여진과 영빈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서조차 쫓겨나듯이 나왔던 민경이 다시 갈 수밖에 없는 곳은 컨테이너였고 거기서 구원해줬던 또 다른 인물이 이제 진규라는 인물인데 이 인물이 가지고 있는 위화감이 저는 상당히 컸어요. 왜냐면 둘은 무슨 관계일까? 진규는 민경이를 어떤 감정으로 대하는 것일까? 왜냐하면 초반에 돈을 받고 관계를 하는 장면들이 있었고 나이 차이도 많고 결과적으로 자본에 의해서 이 집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되게 위화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친절하든 친절하지 않든 어떻게 생각하시고 연기에 임하셨는지. 예. 돈으로 젊음을 취하죠. 젊음을 취하고 그걸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또 나름 호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간적인 염치가 있으니까 그걸 또 밀어붙여서 원하지는 좋아해달라고 얘기를 못하고 그 정도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정도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하고 그 정도 얘기하고 그렇게 연기했습니다. 되게 죄를 지으신 것처럼. 아 진짜 죄 지은 거는 왜 음주운전 하셨어요? 그렇게 쓰여져 있어가지고 네. 저는 음주운전 하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또 이 영화에서는 배우분들의 이미지가 외형적인 이미지가 상당히 많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겉으로는 민경과 진규가 편한 사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저는 일종의 계급 관계가 분명히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두 배우의 몸집 차이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래서 위압적이라는 느낌을 문득문득 받았어요. 민경이는 아마 저기서도 생존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것이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감독님이 의도하신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민경이가 이 집에 간 건 사실은 계획한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성령이한테 가는 건 계획한 일인데 사실 어떤 아마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저는 마음속에 아마 가가지고 얘한테 어떤 또 악의적인 일을 벌여서 돈을 같이 한다거나 사실 도망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얘기는 하진 않았어요.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럴 때 계획이 없던 진균의 집에 갔을 때 민경을 받았을 공포. 사실은 그냥 너무 몸이 힘들고 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5만 원 더 받아서 병원 가거나 아니면 찜질방에 가서 따뜻하게 자고 싶다는 생각만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본연이게 일어났더니 진균의 집이 그때 두려움의 공포가 내가 아무리 그러니까 저희가 날 좋아하는 거 아니면 그게 공포잖아. 나이 먹은 아저씨가 날 좋아한다는 거는 어린 친구한테 되게 두려움이 큰 공포일 거예요. 아마. 밥 먹을 씬에서 저는 그걸 되게 잘 표현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친구가 계속 쳐다보지 못하고 어색해하고 불안해하고 눈치 보고 혹시 이러다가 정말 나 짬뽕을 놔서 던지는 건 아닐까? 나 때리는 건 아닐까? 이런 게 두려움 같은 거 좀 그런 것들을 드러나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예측하지 않은 여정이었는데 거기서 뭔가 안도를 느끼고 내가 여기 있어야 되나? 헷갈려지는 상황들이 펼쳐지는 게 좀 재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질문 밖의 얘기긴 한데 민경이가 얘네 집 여진이 집에 갔을 때 얼어 있었다면 그냥 녹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도 제가 제목을 이혼이라고 줬을 때 괜찮을 것 같다. 아직 춥지만 녹아가는 어떤 느낌들 얼다 녹다 하는 이 시간들이 얘를 민경이라는 인물이 성숙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약간 영화적으로 뒷부분 톤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촬영도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맞추려고도 사실은 너무 열악하게 찍어서 촬영 감독이 욕심냈던 걸 거의 다 못했어요. 사실은 최대한 구현한 거거든요. 사실은. 후반 작업에서도 많이 구현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분위기로 그런 식의 느낌들. 그래서 내가 마치 여기서 어떤 위협을 느낄 것 같은데 점점 위협했던 공간들이 오히려 나한테 다른 식의 의외의 반응으로 성훈이라는 아이가 등장하면서 의외의 반응으로 이게 뭐지? 자기도 모르게 이상해져가는 분위기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어떤 감정의 변화? 이거에 많이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민경이의 진규 아파트는. 확실히 이 진규의 공간에는 그 아이라는 완충제가 있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경이 조금 더 숨을 쉴 수 있지 않았나. 저는 사실 그 공간 연출이 좀 궁금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안락한 집, 그러니까 진규를 그냥 봤을 때는 잘 떠올리지 않을 정도로 죄송해요. 진규를 봤을 때 안락하고 약간 신혼집 같고 작은 평수에 그리고 그들이 돌아다니는 동네 아파트 단지가 너무나 단란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민경이의 처지가 더 충돌하고 이질적으로 저는 느껴졌었거든요. 시나리오를 쓸 때 여유롭게 헌팅을 하거나 여러 공간을 두고 선택을 하면서 영화를 찍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소, 내가 알고 내가 섭외가 가능한 장소를 먼저 떠올렸는데 그 중에 때마침 정말 운이 좋았던 게 제 친구가 한 1년 전이 아니죠. 그 당시로 1년 전에 리모델링을 했다고 엄청 자정을 했거든요. 그게 문득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봤는데 그 친구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굉장히 신혼집 분위기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진규가 여기 있으면 되게 재밌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분들은
진규랑 안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진규는 신혼집 같은 데 살면 안 돼? 아이들 키우고? 그럴 수 있잖아.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겉으로는 그래도 사실은 속으로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설명을 많이 안 드렸던 이유도 그런 분위기에서 좀 약간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나름 했었던 것 같아요. 여진이도 시골이라는 자기랑 맞지 않은 공간에서 뭔가 거기서 왔을 때 심리적 변화나 감정들, 혹은 진규도 그런 나랑 어울리지 않고 같지 않은 그 깨끗한 공간, 그런 뭐지 신부를 불러야 될 것 같은. 근데 이혼했는데 마치 새 선녀처럼 딱 나타나는 거잖아요, 사실. 마치 준비된 것처럼. 나는 항상 이 시간을 준비해 왔어. 그럴 때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다르게 표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엄청 무릎 꿇고 부탁하고 며칠 꼬시고 해가지고 간신히 해서 원래 3일만 빌려주기로 한 걸 제가 4일 넘게 있어가지고 진짜 무릎 꿇으셨어요? 무릎까지 꿇을 뻔했는데 네. 꿇을 뻔한 거죠? 내가 꿇을 때는 꿇겠다며 그런 식으로. 친구분한테 정말 감사해야 될 것 너무 같아요. 감사. 리얼한 네. 공간이었는데. 네. 제가 질문 한 개만 더 하고 여러분들께 마이크 드릴게요. 오늘 특별한 선물이 있어요. 윤경 배우님 어머니께서 직접 만드신 스페셜한 선물이 있어요. 세 분께는 선착순으로 드릴게요. 그거 사인 포스터 함께 드릴게요. 제가 궁금했던 거는 윤경 배우님이 영화 속에서 정말 많이 먹잖아요. 허겁지겁. 근데 배가 고파 있으니까. 어떨 때는 상당히 억척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먹는데 실제로 연기하실 때 고충이 좀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집중해 주시진 않았지만 굉장히 처음 끝까지 먹거든요, 민경이가. 이제 민경이 악행이 조금 더 이제 두드러져 있어서 잘 모르시지만 네. 그런 뭐 컵밥집, 그다음에 뭐 이제 중국 음식, 그다음에 족발 이렇게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 중국 음식을 먹은 게 이제 처음 음식 연기였었어요. 제 생애 처음 이제 음식 영상 연기. 진규랑 네, 마주 네. 앉아서 먹는. 네. 저는 볶음밥, 네, 선배님 짬뽕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데 제가 이제 영화 경험이 없는 사람, 음식 먹으면서 대사해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요령이 없으니까 그냥 먹었거든요. 니 진짜 잘 먹는 거 보여야 돼, 민경아. 얘는 진짜 죽기 살기 지금 안 먹으면 언제 먹을지 몰라. 이제 그런 디렉팅 받았으니까 저 엄청 먹었어요. 그래서 총 3판을 먹었는데 그 이제 나중엔 좀 토했거든요. 너무 이게 그 중국 음식점이 그렇게 잘하는 음식점, 담백한 곳이 아니라 중국집은 담백하기 힘들죠. 네. 그래가지고 기름이 엄청 많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결국 사실은 많이 토하지도 못하고 거의 다 먹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음식 연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적당히 뭔가 뱉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는지 이제 혹독한 그런 뭔가 공부이자 촬영이었었죠. 그런 시즌이. 이게 원래 먹으면서 연기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선배님은 너무 능수능란하게 한 그릇도 안 드신 것 같아요. 그냥 먹는 척이라 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보면서 되게 놀랬거든요. 선배님은 뭔가 잘 드시지도 않으면서 할 말 딱딱 하시고 되게 잘 먹는 것처럼 보이고. 네네네. 좀 알려주세요. 글쎄요, 저 잘 모릅니다. 저 잘 모르고 그냥 저는 먹었는데 아무리 작고 양이 그러니까 저는 양이 좀 많고 그래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삼켜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처음부터 계속 다 삼켜가지고. 네. 저는 삼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요. 한때 이렇게 먹다가 바로 내리셨는데 근데 이 친구는 다 삼켜 먹는 거죠. 몰랐어요. 가르쳐 주시지. 그거 제가 알겠어요. 죄송해요. 선생님을 아마 가르쳐주려고 했으면 제가 못하겠을 거예요. 어. 하지 말라고. 왜냐면 오히려 이 친구가 그다음부터 억지로 먹게 되는 거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로 자기 불편한 상황이 된 거예요. 먹는 게.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둘이 대화신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PD나 촬영 감독이 그만하라고 그래서 말렸거든요. 힘들다. 근데 아니다. 내가 이번에 진짜 나온다. 이미 불편해 있기 때문에 네. 쳐다만 봐도 토할 것 같은 표정인데 그런 얘기를 하잖아. 나랑 말자. 역시 감독님들은 그렇습니다. 네. 뭔지 아시겠죠? 네. 지금 손 들어주시면, 네. 저희 두 번째 계신 분 먼저 받을게요. 네.
바로 뒤에 계신 분입니다. 오늘 영화 진짜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 제가 극장에서 올해 본 1월인데 올해 본 영화 중에 제일 좋았던 것 같고 진짜 개봉 예정작들 다 생각해도 제일 좋아하는 영화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 꼭 하고 싶었던 질문인데 방금 식사 얘기하셔서 되게 연장선상으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민경이 초반부부터 이제 컵밥부터 시작해서 이제 진규의 집에 가기 전까지 되게 식사하는 씬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되게 억척스럽게 약간 살기 위해 먹는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되게 뭐 먹으면서 기뻐하는 표정이라던가 그런 게 거의 약간 안 느껴지는. 근데 진규의 집에 가서 이제 그 아들 이름이 상훈인가요? 상훈에게 오히려 밥을 만들어주고 자기가 먹는 장면에 이제 그 족발을 먹는 게 처음 그 먹는 장면인데 그것도 약간 이제 그때는 조금 약간 맛을 느끼는 느낌? 그러니까 뭔가 그 이전에 그 작은 이제 진규의 집에 와서 누렸던 행복을 누리면서 약간 그런 거를 감독님께서 일부러 그런 식사씬의 감정 연기 이런 거를 일부러 의도하셨는지. 저는 영화를 많이 찍지는 않았지만 먹는 거에 대한 표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씬을 쓸 때 항상 먹는 씬이 많이 등장해요. 근데 그 먹는 씬이 인물의 어떤 상황이나 감정을 드러내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저 감독님 전작인 가시에도 네, 예. 먹는 장면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예. 근데 먹을 때 항상 먹는 상황에서 제대로 못 먹게 만들어요. 계속 불편하고 상황이 제대로 먹긴 먹는데 좀 힘든 상황. 그러니까 컵밥도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친구가 나타나서 네. 불편하게 만들어요. 먹는 걸 방해하는 상황인 거죠, 사실은. 그때 이 친구가 어떤 생각을 할까? 복잡한 이런 생각 좀 했었던 것 같고, 성정이 밥을 차려주잖아요. 근데 맛있게 먹고 있는데 두 공기까지 먹고 있는데 갑자기 아빠 얘기를 해. 하고 싶지 않은 얘기. 기분 나쁘게. 우리 아빠 지금 교도소가 있는데 아빠 술 많이 먹으셔? 얘기하고 싶지 않은 얘기를 건드리는 거예요. 얘한테. 밥 먹기 또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먹어요, 억지로 얘는. 배가 고프니까. 그게 되게 저는 그러니까 좀 치근해 보이게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배고픈 아이, 사실 너무 이렇게 개불쌍한 것 같은데 배고픈 아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진규한테도 갑자기 같이 위험한 공간에 들어왔는데 뭐 같이 살자고 그러고 그 토하고 막 했던 그 장면도 사실 그런 느낌. 어떤 감정을 드러내고 숨기고 근데 뭐라고 직접적이진 않지만 묘하게 인물이 좀 어떤 감정이겠다. 날 느낄 때가 먹는 거로 잘 표현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민경이가 밥 먹는 장면들이 사실 그 다음부터 성훈이가 먹는 게 좀 나오다가 마지막 족발 먹을 때 제가 맛있게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왜냐면 그때는 이 친구가 이미 내심적으로 했어요. 여기서 살 거다. 정말 나 포기했다. 그 대화도 들어오면 거의 뭐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들어오라고 해. 뭐 이런 식으로 농담하고 나 붙을 것 같아라고 얘기하지만 마치 진짜 부부가 대화하듯이 대화를 하거든요. 사실. 그때 진짜 맛있게 먹고 토하긴 했어요. 그때도 먹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식의 느낌을 좀 먹는 걸 표현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관객분께서 상당히 예리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 장면에서는 정말 그 전까지는 우겨 넣듯이 씹었다면 거기서 맛을 느끼고 있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까웠어요. 저기 여진이가 차려준 밥 먹고 있는데 동생이 찾아와가지고 못 먹잖아요.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극적인 상황에 밥을 먹어서 변화하는 극적인 상황에서 밥을 먹고 밥을 얘가 완벽하게 먹느냐 못 먹느냐에 따라서 네. 얘의 감정들이 어떻게 좀 다르게 해석되고 부러지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네, 감독님이 민경이라는 인물에 투영을 하셨다고 했는데 좀 악의적인 부분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건데 제가 어릴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많아서 사실은 누구랑 밥 먹는 거 되게 불편해요. 사실은 정말 친하지 않으면 같이 밥 먹는 걸 꺼려하거든요. 그래서 네. 심지어는 우연히 같이 밥 먹어도 되게 힘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안 보려고 노력하는데 손도 많이 떨고. 나중에 감독님이랑 밥 먹고 싶어요. 네. 예. 그럼 다음 질문. 네, 여기 지금 손 들고 계셨던 분 받아볼게요.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선인, 뭐 악인, 뭐 좋은 세상, 행복한 세상, 뭐 힘든 세상 이렇게
그렇게 분류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힘든 곳에 있는 인물 둘이 너무 이해가 잘 갈 정도로 이해받고 싶다라고 감독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 너무 이해가 잘 갔고 이 두 캐릭터가 이렇게 절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라는 게 너무 이해가 많이 갔어요. 그래서 뭐 힘든 곳, 뭐 선한 곳에 있는 그 이분법이 그다지 이렇게 적용되는 영화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봤고요. 그런데 다만 뭔가 되게 가슴 아팠던 거는 어쨌든 그 따뜻하고 봄빛 같은 그 신혼집에 들어가서 그 경험을 하고 그 아이한테 어떤 측면에서 치유를 받은 그 사람이 또 이 아이를 한번 버릴 마음을 갖고 그리고 정말로 남자가 없어질 때 이 아이를 자기가 거두지 않는 마음을 갖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영화가 이 여자가 계속적으로 상처받고 그러니까 이용당하는 상황, 그러니까 처절한 상황에만 있었다라면 이런 생각이 안 들었을 텐데 그 따뜻한 공간에 있었던 그 경험 때문에 저는 어떤 측면에서 이 여자에게 이것이 마음을 돌리는 계기가 됐나? 저는 이렇게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된 게, 그러니까 어쨌든 힘든 공간에서 삶의 어려운 것들을 많이 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거친 마음을 가지게 됐을 때 그 마음을 회복받을 수 있을까? 내지는 다시 뭐라 그럴까 착한 사람이 될 거면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은데 그 상처받음을 치유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정말 이 민경이라는 아이는 다시 도망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아이를 버릴 마음을 갖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를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자기가 그 아이에게 처음으로 세상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가 돌봐줄 수 있는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결국 그거를 자기가 선택해서 안 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전 기자라서 가끔 이제 그 범죄자분들을 인터뷰를 할 때가 있는데 그분들이 정말 인간의 보드라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가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너무 거친 걸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독님이 이 영화를 만나서 맨 마지막에 근데 어쨌든 이 여자가 그 아이를 버리고 그 전화를 그렇게 아무런 감정 없이 받고 끊었어요. 저는 거기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아주 판타스틱 리얼하게 이렇게 떠버리잖아요. 그래서 감독님 저 마지막을 넣은 이유가 그러니까 어떤 이 여자 이 상처받은 영혼이 따뜻한 마음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얘기하고 싶어서 넣으신 걸까? 그런 믿음이 있으신 걸까? 인간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으신 걸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저는 마지막을 봤거든요. 그래서 감독님 이 영화 결론을 정말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 미움의 마음, 그 나쁜 마음들, 인간의 나쁜 마음들이 극복된다거나 개가천선을 할 수 있다거나 근본적인 의미에서 그런 믿음이 있으신지 되게 궁금했어요. 제가 그렇게 지금 거의 정확하게 지금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 이 영화를 통해서 엔딩은 어떻게 끝날 것인가, 기쁨을 어떻게 정리할까 고민했던 거를 거의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항상 그 고민을 너무 많이 해요. 말씀하신 것들 거의 고민을 해서 걱정됐던 부분은 사실은 이 영화의 끝이 굉장히 젠치하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럴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걸 바랄까? 딱 하나만 생각했어요. 나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것처럼 민경이한테도 그러면 민경이한테 기회를 주고 싶다. 근데 갑자기 민경이가 막 다시 소문에 달려가서 앉는 게 아니라 얘 어떤 감정적 변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떴을 때 가끔 이럴 때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저는 되게 기분 안 좋게 잠들었다가 눈을 떴는데 다른 세상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거든요. 공기도 다르고 어제 공간하고 똑같은 공간인데 다른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그렇게 표현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핵심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다. 나는 기회를 받고 싶다. 더 기회를 주시면 잘할 것 같아요. 이런 거 다 알겠어요. 뭐 이런 악의적인 감정도 뭔 줄 알고. 그러면서 또 하나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까 선악에 대한 얘기도 이공포로 나누지 말자고 했는데 나누지는 않는데 선과 악이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민경이 성장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악만 있으면 성장이 안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들어오는 남대없는 성훈이라는 그 아이고 진근의 집의 공간에서 느끼는 이런 어떤 선한 기운들, 뜻밖의 선한 기운들이 충돌하면서 민경이를 성장시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이미 이 친구는 성장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를 마치 죽음의 느낌이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실은 약간 느낌이 컨테이너 다시 들어가서 전화 끊고 마치 추운데 어디서 주워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엔딩은 원래 민경이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어디로 트럭이 지나가는 그게 사실 그 철거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다 이제 그 트럭에 실려서 어디로 이동하는 것 중에 민경이가 잡고 있는 트럭이 움직이는 거로 끝나는 거였어요. 어딘가. 근데 사실은 돈이 없어서 그걸 못하게 됐는데 그러면 내가 신화를 다시 쓸게. 다시 쓰는 대신에 내가 쓰는 대로 돈 다 도와줘야 돼 너희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신화를 그 장면을 이 엔딩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고민을 해도 레퍼런스가 떠오르지도 않고 근데 제가 김태형 감독님 연출부를 했었거든요. 아직 감독님한테는 얘기를 안 드렸는데 감독님 가족탄생에 보면 마지막에 고미준벽을 떠요 하늘로. 그래서 그거 찍을 때 감독님한테 정말 숨먹고 건방지게 망한다 이 영화 저것 때문에 실제 영화 각자에 보면서도 좀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저걸 관객들이 어떻게 좋아해? 뜬금없이? 근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는 한동안 그 생각이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왜 좋아하지 저거를? 사실 그러고 나서 그게 거의 13년 전 얘기인데 요거 쓰면서 갑자기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겠다. 사실 오마주 비슷한 느낌의 영향도 많이 있고 그래서 되게 용기 없고 찍었었어요. 갑자기 전 영화들은 되게 리얼한 상황으로 끝나고 하는데 이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민경이를 한번 기회를 주고 싶으니까 이 민경이라는 아이한테 기회를 주고 싶고 기회를 주고 싶은 만큼 저한테도 기회를 얻고 싶다라는 어떤 간절함 그런 것들이 이렇게 표현돼야 된다. 그리고 첫 장면에서 여진의 집을 바라보는 장면이 사실 설명이 잘 안 되긴 여진의 집을 바라보는 장면이잖아요. 바라보고 있다가 마지막 장면에는 안에서 밥을 바라보는 장면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약간 대꾸도 민경의 어떤 변화, 성장 이런 것과 관련이 있겠다. 근데 어떤 분들은 만약에 민경이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사실 할 말은 없어요. 예,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예. 하지만 저는 내심 사실 저 촬영할 때, 편집할 때 편집 기사님한테 너무 물어봐서 죽었어요. 얘기를 했거든요. 그냥 네, 너무 많이 물어보시니까 설명하기 귀찮아서 빨리 편집하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고 한 번은 그냥 집일 때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내심 저는 이걸 숨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인물을 궁지로 모는 이 영화에서는 마무리가 제일 고민이죠. 인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 리얼리즘의 그 자장 안에서 차갑게 등을 밀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무책임하게 손을 내밀 것인가. 근데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 이 영화만의 또 새로운 어떤 지점을 보여줬다고 생각은 했어요. 근데 감독님 말씀대로 관객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셨는지는 저는 관객분들이 느끼시는 게 또 각자의 답이라는 생각도 해요. 감독님이 근데 민경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싶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 감정만큼은 좀 명확해진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여기 앞에 계신 분 받을게요. 영화 잘 봤습니다. 짧게 두 가지 질문을 좀 해보고 싶은데 앞서서 해주신 기자분님께서 하신 질문과 살짝 연장선상에 있는 질문을 감독님께 하고 싶은 게 이 영화의 엔딩을 보면은 그리고 엔딩이 마무리 지어지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보면 이제 BGM이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좀 사실 좀 잔잔하게 흘러갔던 그런 서사와는 살짝 대비되는 느낌의 BGM이 삽입되면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BGM을 기존의 이제 서사의 그런 느낌처럼 좀 잔잔하게 흐르지 않고 좀 그렇게 화려한 느낌? 화려하고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좀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BGM을 설정하신 이유가 어떤 민경이라는 캐릭터의 어떤 앞으로의 미래? 이런 것들을 암시하는 어떤 장치였는지 그런 BGM의 역할이 궁금했고 또 이제 지금 그거 연장돼서 음악 감독님하고 얘기할 때도 그런 식으로 좀 약간 민경이가 다시 제가 그분한테는 되게 부활 그랬거든요. 부활하는 것 같이 좀 희망적으로 하고 싶다 막 이런 식으로까지 막 얘기를 했었어요.
부활한다 막 이런 식으로 그분도 약간 어둡게 생각하셨거든요. 민경이가 죽은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해주길래 뭐 죽었든 살았든 좀 부활한 것 같다 그런 느낌으로 좀 드러내고 싶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저도 사실은 음악 처음 들었을 때 밸런스가 맞아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런 선택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마지막 영화이기 때문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아마 주변에서 저희 촬영 감독이나 다른 분들은 약간 반대했어요. 너무 음악이 그렇다. 근데 저는 너무 좋다. 믿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조민경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연극 무대 쪽 이제 공부를 하셨다라고 들어서 사실 연극이나 뭐 뮤지컬 이런 식의 공연 무대에서 펼치는 공연 같은 경우는 사실 감정을 연속적으로 쌓아 올리는 그런 스타일의 공연이기 장르이기 때문에 사실 감정 어떤 연기하는 게 조금 더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보다는. 영화는 계속 컷마다 나눠서 감정을 표현해야 되고 그 장면에 또 감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 이번에 또 처음 들어가신 네, 처음 찍은. 장편 처음 찍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감정을 잡아갈 때 어떤 감독님께서 디렉팅을 해주신 부분이 있는지 혹은 촬영하면서 좀 감정 잡는 게 특히 힘들었다 하는 장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처음 접하는 매체? 일단 영상 연기가 처음이어가지고 감독님도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저도 감독님보다는 조금 덜한 것 같긴 하지만 되게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프리 때부터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감독님이 중점적으로 두셨던 부분이 이제 제가 처음부터까지 나오지만 대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특정 씬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제일 중요했던 게 민경이의 시선이었어요. 민경이가 어떤 누구를 어떻게 보고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무엇을 보고 어떻게 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민경이라는 인물을 만들어가는데 중요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사실 그렇게 무대랑 매체랑 다르다고는 생각을 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어떤 사이즈가 달라지잖아요. 제가 쓰는 어떤 범위? 그 감정을 그런데도 저는 이 작품은 어쩔 수 없이 제가 민경이가 겪는 어떤 경험들을 전부는 아니지만 그 영화에 나오는 것들은 제가 온전히 겪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영화에 나온 것보다 훨씬 추웠고 그래서 이제 제가 길이를 걷는다든지 물운동에 빠진다든지 그러면 추운 곳에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 아니 따뜻한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촬영을 하면서 겪어지는 어떤 감정들이 쌓여지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촬영을 하면서 쌓아나가면서 인물을 만들어 나갔던 것 같아요. 저는 조민경 배우님 연기 스타일이 그러니까 얼굴 표현이 되게 모호하게 대체로 무감하게 이때 희미한 미소를 짓는다던가 되게 웃지 않을 것 같은 타이밍에서 웃는다던가 이럴 때마다 약간 서늘했거든요. 그런데 반면 아이와 함께 있을 때 무방비 상태의 웃음이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네. 어떻게 연기하셨는지. 실제로 이제 그 성훈이랑 촬영할 때는 사실 진짜 무방비가 돼요. 걔가 무방비로 연기를 하기 때문에 아이가 제가 그래서 이제 아이 때문에 제가 너무 많이 웃어서 왜냐면 아이도 되게 어떻게 보면은 뭐라 해야 되지? 골 때린다고 해야 되나? 얘가 안 할 것 같은 사실 그런 대본이잖아요. 되게 어른스러운? 제가 그렇게 이제 그 어린 아이가 그렇게 하니까 저 굉장히 많이 웃어가지고 이제 아이랑 찍을 때는 저도 모르게 나오는 것 때문에 이제 저렇게 이렇게 웃음 찌었는데 저거 써도 되나 이랬을 정도로 막 그 시원히 계란 탁 써서 탁 던지는 거 있잖아요. 그때는 거의 이제 연기가 아니라 너무 웃겨가지고 그걸 못 참아가지고 진짜 어금니 깎여오고 있었던 거거든요. 아이랑 그랬었고 이제
나머지 같은 연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민경이가 하는 어떤 리액션이 제일 어려웠어요. 어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이 민경이가 어떻게 반응할까? 굉장히 어떻게 반응할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듣고 어떤 걸 내비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를 제가 연기를 하는 게 더 이상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걸 잘 듣고 정말 확실한 감독님이 얘기하신 어떤 포인트들만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연기? 그게 살짝 그건 이제 직접 디렉팅이 해주신 부분들을 그런 거 한 부분만 이렇게 짚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아, 네,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여기 앞에 계신 분 받을게요. 네, 영화 잘 봤고요. 네, 제일 궁금했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그 이제 여진이 이제 그 은진이 처음 왔을 때 그 짐을 챙겨주면서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그 검정색 물건이 도대체 뭔지 근데 그 항아리 써 있는 게 저 영화가 끝나고 그게 도대체 뭐? 네네네. 아 장아찌. 끝나고 나서 좀 그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도대체 저건 뭘까? 아마 이게 저희가 이렇게 어둡게 처리가 돼서 극장마다 상황이 다르고 현명하게 보여요. 아 네. 어떤 극장에서 이렇게 어둡게 보이고. 전 일부러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만두가 걸리잖아요. 만두 훔친 게. 전 그게 처음에 이렇게 그것도 뭔지 몰랐어요. 이게 만두인지 저게 뭔지. 그걸 제가 미스테이크한 게그 봉지를 하얀색이 아니라 검은으로 하거나 그랬어야 되는데 그냥 정신분들에서 후회하는 게 일반적이 없으니까 그런 거를 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직접 봐야 되는데 약간 그때는 이제 캐치 못했다고 오해가 되셨어요. 잘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건 만두는 맞아요. 오늘 장아찌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할 게 영화 제목이 2월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느꼈을 때는 이게 그러니까 달 2월을 얘기하신 거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 느꼈을 때 이걸 2월하다라는 이해했거든요. 왜 그러니까 이중적인 게 하셨는지. 그러니까 이제 민경이 이제 그 남자의 집으로 들어갈 때 내 인생을 2월한다. 아니면 여진의 집으로 갔을 때 내 인생을 여기다가 2월한다.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2월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다가 저희 촬영 감독이 2월이라고 하더니 2월 하면 그게 야 2월 된다는 게 우리 민경이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길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얘 삶이 계속 2월 되는 사람 같기도 하고 민경이라는 인물이 그게 좋아서 했어요. 그런데 그 계절이라는 것도 되게 제가 2월 생각했을 때 계절이라는 느낌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2월달이라는 게 모자란 달이기도 하지만 왠지 2월도 엄청 추운데 곧 다가올 3월 때문에 따뜻할 것 같아. 3월도 추워요 사실. 그런 약간 애매한 느낌들 그게 마치 민경 같은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계절에 놓여 있는 상황들이 더 초조하고 절박해 보일 것 같기도 하고 좀 뭐 버티면 봄이 올 텐데 또 이 겨울만 며칠만 나오면 봄인데 그러면 이렇게 내가 돌아다니면 이렇게 안 해도 될 텐데 라는 생각들 사실은 처음에 민경이라고 처음 초고가 원래 다른 아버지 딸 얘기였다가 바꿀 때 가장 먼저 들었던 얘기가 겨울을 나는 여자의 얘기로 바꾸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겨울 추위를 엄청 추위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 추위가 너무 싫더라고요. 추운데 매일 겨울만 되면 엄두가 안 나요. 어떻게 올해는 버티지? 그런 느낌이 아마 많이 투영된 것 같아요. 그런데 11월이나 12월이나 1월이 아닌 2월이라면 되게 잔인하겠다 얘한테. 근데 지금 뭐 친구들이 갔다 물에 빠지고 좀 안정 취하려고 이번에 좀 나나 보다라고 했는데 사고 쳐서 도망쳐야 되는 상황이 되고 이게 굉장히 민경한테 복잡한 어떠한 시기도 맞물려가는 듯한 느낌? 되게 촌스럽긴 하지만 2월이라는 게 제목이 좀 위롭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중의적인 뜻으로 다 해석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2월이라는 계절이 주는 느낌이 감독님 말씀처럼 민경이한테는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희망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이 영화의 결말과도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또 있으세요? 네, 저 가운데에 계신 분 받을게요. 감독님께 마이크 드릴게요.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마지막 부분에 민경이 그 무릉덩이에 어떤 포대를 끌고 와서 돌을 던져놓는데 그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처음 신화를 썼을 때는 거기 안에 사실 민경이가 아기만 펼쳐져 있는 것만 나와 있었어요. 누군가를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 듯한 악의적인 행동만 하는 거가 나왔었어요. 어느 순간 너무 좀 인물이 입체감이 없다고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약간 들더라고요. 그 그림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좀 너무 좀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고 또 어떻게 보면 성훈이 집으로 넘어갔을 때 오는 심리적 변화? 이런 것들도 약간 어느 좀 감정적인 변화의 지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얻고 싶어서 웅덩이라는 거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웅덩이 생각하면서 가장 컸던 거는 민경이가 영화상에 보면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것들에 대한 표현이 정확치는 않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웅덩이가 민경이가 두려워하는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연히 들었던 얘기인데 마치 내가 여기 빨려 들어갈 것처럼 사라진 얘네 이모처럼 이모 할머니처럼 그렇게 될 것 같은 두려움 그런 것도 게다가 두려움하고 있던 공간에 자기가 직접 빠져버리잖아요. 그럴 때 또 다른 공포 다시 찾아갔을 때 만약에 여진이가 날 받아주지 않는다면 아니 받아주면 만약 여기 왔을 때 여진이한테 어떤 뭐 예를 들면 잘 예상하지 못한 행동들을 당했을 때 공포 만약 이걸 메꿔버리면 난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2월을 버틸 것 같아. 좀 더 살 것 같아라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민경이가 뭘 두려운 상태다. 겁내고 있다 얘가 누군가한테 악의를 보이거나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겁나서 하는 거야. 나도 뭐 좀 주고 싶다라는 어떤 거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지만 그런 식으로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영화적 좀 약간 이야기적 좀 상징 같은 느낌으로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 공간이 제가 굉장히 어릴 때 무서워했던 공간이기도 했고 만들긴 했지만 원래는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지금은 제가 알고 있던 공간처럼 안 보여서 실망을 해서 다시 판 거거든요 실제로.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느꼈던 어떤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민경이한테 좀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절박한 장면이었어요. 제가 아까 이제 시간이 이제 끝날 시간이 돼가지고 배우님들한테 한 말씀씩 듣고 자리를 정리하고 싶은데 배우분들에게 이 영화의 결말에 대해서 각자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셨는지 여쭤봤었거든요. 좀 듣고 싶어서 이주원 배우님부터 들어볼게요. 왜 하필 나야라는 표정을 지으시는데 예. 이게 결말에 대해서 뭐 다 그 얘기들을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구나.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죽은 거네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인생이 이월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번 생은 그랬지만 그랬던 인생이 2월 되는 거죠. 2월 됐을 때는 좋으리라는 보장은 없겠지만 뭐 2월이 된 거죠. 인생이.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생각은. 그게 단 것 같아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멋있는 게 뭐 없을까 했는데 이상입니다. 네, 멋있는 걸 바란 게 아니고 네, 감상이 그냥 듣고 싶었어요. 네. 멋있고 싶어요. 폼나는 어떤 거를 좀 얘기하고 싶었는데 안 되네요. 제 마음대로 생각한 거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저는 여진의 집에서 이제 나와서 쫓겨났을 때 그 추위 속에서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훈이와 진규와 같이 생활을 하는 거는 내가 언젠가 살아 있었을 때 그랬으면 어땠을까라고 이제 그 죽음의 과정에서 상상하는 거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성훈을 버리고 그 좋다가도 성훈을 버리고 이제 도망치고 몰래 지켜보고 하는 건 다시 내가 죽음으로 가는 도중이니까 다시 죽음으로 돌아가야지 하다가도 미련이 남아서 다시 또 이렇게 가서 사과하고 저는 그렇게 그냥 시나리오 봤을 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상황이 결국 나는 아름다운 걸 상상해도 이렇게 밑바닥으로 떨어지는구나. 그럼 다시 돌아가야지 하면서 컨테이너를 타고 올라가는 느낌으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해석도 또 신선하네요, 우리 감독님. 그렇죠? 네. 저는 시나리오는 사실 기억이 안 나고 영화를 봤을 때는 그때 감독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죽었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 GV를 할 때. 저 그때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민경이가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서 희망적으로 저는 받아들였었는데 죽었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게 사실 열린 결말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걸 보시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심어줄 수 있다는 결말이라고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생각을 안 했는데 저희 엄마가 진짜 너무 민경이가 앞으로는 조금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민경도 다시 살 수 있을까? 왜냐면 살아도 저는 고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성냥이처럼 처음에는 제가 찍으면서도 왜냐면은 감독님이 그 씬을 찍을 때 전혀 죽을 것 같지 않은 그런 디렉션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민경이가 창밖을 이제 봤을 때 네가 시완이랑 함께 걸었던 길들 학교를 데려다주고 뭐 데리러 오고 같이 슈퍼를 갔다가 오고 그다음에 이제 여진이랑 산책을 하고 그런 것들을 네가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고 그리고 네가 그걸 보고 굉장히 좋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까지 촬영 끝날 때까지 죽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연기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돌아 생각해보면 제가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민경이가 뭐 약간 엉망됐어. 이렇게까지 고생을 시켰는데 죽여? 그래서 막 약간 감독님이 어떻게 이렇게 막 그렇게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민경이한테 그랬던 것들이 어떤 좋은 기억, 그다음에 어떤 추억 행복했던 어떤 길들이었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그걸 다시 그래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느낀 엔딩이었습니다. 저는. 다 이해. 네. 감독님이 그냥 어디 가셔서 아까처럼 설명하기 귀찮다고 죽었다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때 처음에 할 때 그 얘기 왜 나왔냐면 그 질문 자체가 살아온 거예요, 죽은 거예요라고 물어볼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 질문 자체가 둘 중에 선택하라는 식의 느낌처럼 들렸거든요. 되게 공격적으로 얘기하시길래 저는 만약에 이걸 영화를 팩트라고 생각한다면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아요. 되게 다양하게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좀 그 당시에는 되게 얼어가지고 그날은 막 영화제 처음 가서 쭈르륵 서 있고 막 이런 상황이고 저도 오랜만에 영화제 가서 당황한 상태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관객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많이 들어와서 약간 좀 얼었던 것도 있어서 거짓말 치면 막 뭐라 할 것 같아서 그냥 너무 단순하게 얘기를 했는데 다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 감독님이 이 영화를 찍고 이제 영화 더 이상 못 찍을 것 같다고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원 없이 하고자 하는 것을 담으셨다고 하는데 이제 계획이 있으신가요? 바뀌었나요? 근데 제가 전에 가시 찍을 때도 다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50반도 안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실 저희 2년 만에 영화를 하는 거고 제가 그거 영화를 잘 안 봤어요. 작년에 소독제 때 보고 최근에 DCP 다시 뜨면서 그때는 아예 내용을 보지도 않고 화면만 보고 혹시 문제가 있는 거 없나? 이것만 체크하고 그러다가 어제 제가 처음으로 제대로 극장 가서 봤거든요. 보는데 다시 원점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언제 나오나 그거는 정말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담배도 많이 피고 술 먹을 뻔했어요. 극장 앞에서 아침 일찍인데 너무 힘들더라고. 정신을 못 차리겠어. 해장국집 가서 정말 한참 고민했어요. 소주를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그때 1시였거든. 1시 반? 저 11시 영화를 봤거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왜 나는 계속 뭔가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채워지지가 않지? 싶은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영화 찍나?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창작하려는 사람들이 하는 건가? 지금 약간 그런 생각을 좀 어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되게 좀 잠을 못 잤어요. 사실 어제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근데 오늘 뭐 다른 일도 있다고 해서 술은 먹지 못하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마음이 복잡해서 잠도 잘 못 자고 뭐 하루 종일 계속 그 생각만 돌더라고요. 왜 나는 매번 비슷한 실수를 할까라는.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 제가 보기엔 정확히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연기적인 디렉팅들이나 어떤 디테일들이 저는 보이는데 차마 말을 못하는. 이건 이제 저한테 숙제같이 다음에 또 찍어서 해결해야 되는 것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 너무 관객이 많다는 거. 이게 되게 두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관객이 많은 영화를 찍어보지 못했거든요. 가시도 사실은 굉장히 뭐 본 사람이 드물 정도의 영화들이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저는 더 복잡한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돌파해야 되지? 예,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겁나요, 사실 많이. 혹시 이거에 나도 또 이상한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닐까? 아마 제가 걱정하는 것도 사실은 뭐 성령이나 영빈이나 뭐 주원 배우님은 뭐 워낙 많은 경험이 있어서 하지만 혹시나 이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닐까? 배우들에게. 예, 되게 걱정돼요. 되게 걱정이 많으시네요, 걱정돼요. 감독님. 예. 그 감독님이 민경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감독님한테 기회를 또 주면 되죠. 다음 작품으로. 그런데 네. 예, 그러면 되겠네요. 네. 네. 그럼 민경 배우님도 이제 관객분들께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마무리 해볼까요? 이렇게 진짜 와주셔서 이렇게 주부까지 긴 시간인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정말 얘기했던 거긴 한데 작년 한 해 아직 버리시지 못한 것들 있으면 꼭 올해 가져오시지 않고 다 털어버리시고 행복한 한 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무거운 발걸음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여기 감사합니다. 네, 보러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2월 영화가 저한테 되게 특별한 영화예요. 저도 운천한 기회에 감독님이 기회를 주셔서 첫 장편 영화를 찍은 거고 저한테 특별한 영화인 것만큼 여러분들께도 2월이란 영화가 특별하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설 명절 잘 보내시고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이 영화도 봐주시고 또 늦게까지. 예. 그리고 저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인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연기할 때 막상 제가 또 봤을 때 영화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던 것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보시고 나서 얘기해 주시는 거를 들으면서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들게 됐던 것 같아요. 특히 오늘 또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측면으로다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도 한 말씀 하실래요? 네, 짧게 관객분들께. 예, 아까 손영이도 얘기했지만 오늘 갑자기 날씨가 너무 많이 춥더라고요. 낮부터.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추운데 여기까지 오셔서 감사하고 또 은빈이가 얘기한 것처럼 곧 설이니까 설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냥 주변에 아주 그냥 소소하게 소문 좀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관객분들이 많이 보시는 게 두렵다고 하시더니 또 소문을 내라고 하시네요. 아니, 오늘 뭐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뭐 중국집 쿠폰도 여쭤보고 싶었고 했는데 다음 기회에 또 다른 지부에서 만나는 걸 약속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